스님 주변에 스님 곁에 있으면 일단 재밌어요. 네? 늘 유쾌하고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뭔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는 거죠. 스님 주변에 있으면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돈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난 돈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뭐 얼마 안 되는 돈 또 저희들한테 다 뜯기지 않습니까? 요새 뜯길 돈도 없대. 참 오늘 그 시사타파에서 저 출연료 15만 원 주더라.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시시콜콜하게 다 합니까? 그냥 아니 저 도영 씨도 내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0만 원을 줬거든. 5만 원 내가 하고. 근데 도영아 5만 원 이제 반띵 하자고. 받고. 근데 이제 불교도 내일 모레 한다잖아. 예. 그 얘기도 좀 오늘 유튜브에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오늘 요 시사타파에 출연하셔서 이야기 많이 하셨죠? 아니 예. 거기는 뭐 거긴 거기고. 시사타파니까. 예. 근데 절집 얘기를 좀 해야지 돼요. 예.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스님들이 예.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 예. 예. 왜냐하면은 신라 고구려 때는 국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조선왕조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불교를 숭상하거나 믿거나 그러면은 불교가 마지막에 이제 고려가 망할 때 전체적으로 고려국의 귀족들이 불교를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은 고려의 통치 이념을 따른다는 그 유생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천대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절에 이제 뭐 과거 준비하러 공부하러 갔을 때도 뭐 사원에 간다든가 절에 간다든가 사찰에 간다고 표현 안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글쎄요. 절간에 간다고. 절간에 간다. 절간에 예. 간다. 근데 이 절간이라는 데는 헛간, 마구간, 대장간, 뒷관도 있죠. 방앗간, 화장실 갈 때 뒷간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 간이란 말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예. 뭐 옛날에 산업공상 그래가지고 이 공업과 상업을 농업부들도 천대시했잖아요. 천대시했죠. 예. 그런데 비유해서 절간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절간에 아주 내가 아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뭐 절간에 갔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매번 지적을 하거든. 그거는 불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하가 돼서 천대시 받았다가 연산조 때는 도성에 출입을 금해버려요. 절에 들어오면 곤장 100배요. 잡히면은 평생 노비로 살아야 돼. 그만큼 철저하게 저희 불교를 탄압을 했던 게 조선왕조인데 도성 출입이 금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갑바치 또 뭐 이제 도축 사업도 해야지 양반들이 고기를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고기를 잡는 그 직종에 있는 그걸 백정이라고 불렀거든 옛날에. 근데 그런 사람들 또 기생 또 역졸 거기에 절집에 스님들도 넣어가지고 예. 8천에 하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만큼 천대시하면서 도성 출입을 금해요. 그러다가 1800년 후반께 일본의 일련종의 관장이 들어와서 고종한테 일련종인데 예. 일본에 예. 일련종의 관장이 들어와서 고종한테 도성에 스님들 출입을 승려 출입을 풀어달라. 그 고종이 예. 승려 출입을 풀어가지고 그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된 게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절집안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외색불교로 이제 외놈들이 돌아가지고 임진왜란 때 제일 격렬하게 싸웠던 게 승군입니다. 승군이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양반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이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 매놈들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제일 처절하게 싸웠다고 그래. 그 일본 놈들은 뭐든지 연구를 좀 하잖아. 알아보니까, 저 스님들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앞뒤 없이 막 사정없이 싸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제 36년 동안에 제일 처음 돌아서 한 게 일제 사찰령을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혼 안 한 스님은 주지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찰령에 보면 조선 총독이 31개국 본산 주지를 임명하게 돼 있어요. 불교부터 꽉 장악을 하고 적당하게 불교를 또 대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가 갖고 있는 참 여정 속에 힘들었던 세월인데, 그때 일제차에서 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만해 스님, 또 우남, 또 봉선사에서 한글 역경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운호 스님,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만해 스님도 그렇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을 했고, 독립운동 하러 상해로 가기 전에 봉선사에서 3.1 만세운동에 20대 참여했던 우남 김성숙 같은 분들 다 이제 취처, 취처는 이제 결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취처를 했다는 것 때문에 해방 이후에 비구 대처 간의 분쟁을 겪고, 이제 비구승들이 전체적인 불교를 이제 장악을 했을 때, 그 취처했다는 것 때문에 만해 스님이나 우남 스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참 그 훌륭했던 분들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불교 내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죠. 만해 스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단에서 뭐 창비에 있던 연몽 선생님이나 신경림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만해 선생을 추앙하고 받들면서 님의 침묵, 만해 시를 좀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그것도 위대한 성각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불교계에서는 취처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시를 했어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우리 국민들을 존경하는데, 사상가로 존경하는데, 불교 내에서는 그만큼 대접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만해 스님이. 지금도 홍성분이거든요. 만해 스님이. 홍성에 가면은 만해 스님 생각 가는 길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만해 선생으로 만해 돼 있습니다. 선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 배웠지, 스님이라고 그분이 스님이다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못 받고 조계종이 지금 오늘날 뭐 승려대 한다고 저렇게 막 깃발을 들고 나오는 아주 과격한 행위 자체가 반작용으로 봅니다. 그 천시받고 제대로 올바른 평가를 못 받고 자기들도 제대로 평가를 못했던 시대니까. 그러다가 일제 사찰령에 의해서 1962년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그거를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바꿉니다. 그때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뭐 종단에서 누가 총무원장으로 추대를 받거나, 이제 옛날에는 어른들은 다 추대했어요. 선거 안 하고. 추대를 했더라도 관등록을 해야지 돼요. 관등록. 그런 정부에다가 이걸 이제 인정받는 그 등록을 해야지 돼. 근데 내 총무원장이 됐어도 문화공보부 장관의 관등록을 해서 그걸 받아야지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지방사찰은 지방의 군수한테 문화재 관리 뭐 그때 실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야지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 정식 주지가 됐기 때문에, 총무원이 이제 뭐 군규가 나가지고 서로 싸울 때도 누가 관등록을 받느냐 따라서 실질적인 총무원장, 실질적인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관에 완전히 종속이 된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총무원장이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장 하나 만날래도 맨날 며칠을 전화를 하고, 뭐 장관은 뭐 택도 없고, 그 정도로 불교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죠. 관과 권력기관에 잘 보여야지 나한테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관에 기대서 우리 종단이 유지가 됐고,
또 관등록을 해야지 주지 임명을 받으니까 뭐 군수 뭐 화출소장만 와도 큰절 주지가 막 저 동급 밖까지 일주문 밖까지 추천나가서 접대를 하고 환대를 했으니까. 하기는 교회 목사들이 뭐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해서 관등록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불교 재산이라는 게 신라 고려 시대는 사유재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고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 없는 시대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이런 의미도 좀 있었어요. 불교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찰이 소유하고 있었던 임야나 산에 있는 임야나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국가가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개념이었죠. 주지가 임명되면은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관에다 등록을 하라 이런 이제 개념이었네요. 근데 뭐 사실은 그 불교가 공도사 같은 데는 뭐 그 옛날에 절에서 누룩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후에 60년대 중만 하더라도 밥장사 얘기를 해. 밥장사. 네, 수학여행 오면은 수학여행 온 애들한테 밥 해주고 단체로 받아가지고 그 이제 밥 해준 걸로 또 사찰 운영비로 쓰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62년도에 처음 해인사에서 입장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67, 8년도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전이었던 것 같아. 입장료 받으니까 갑자기 저에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장료가 사찰 운영에 중요한 축이 돼버렸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계종의 중앙조계종 집행부의 전체 예산이 아마 지금 한 7, 800억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600억 가량 되나? 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절에 들어오면서부터 입장료 받는 거에 대해서 저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자생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 돈에 기대해서 절을 운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신도들한테 뭐 좋은 얘기를 하고 법회를 하고 포교를 해서 신도들이 감동을 받고 저 절에 가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저 절에 가서 보시를 하고 내가 참 행복감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관심 안 가져요. 누가 주지래도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큰절 주지를 가기 위해서 적당하게 총무원장한테 좀 뇌물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매간매직 가는 매직으로. 거죠. 돈을 그래서 나중에 또 주지 다시 임명받을 때 들어온 돈에서 좀 갖다 주고. 관광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도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그냥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1,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지. 그런 불전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사찰 유지의 이제 뭐 바탕이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가톨릭, 기독교, 또 원불교까지. 입장료를 받아서 조직이 운영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단은 자기의 종교적 이념과 가치를 신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교단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신도들이 직접 헌금을 하든가 이런 형태로. 근데 조계종은 결국은 입장료로 유지되는 그런 그 집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좀 더 나가가지고 나중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 과연 절집안이 막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가. 또 오늘날 같이 정청래 의원이 뭐 공익경선달 같이 뭐 그렇게 좀 뉘앙스로 기분 나쁘죠. 저도 그 소리 하면 언짢지. 그러나 물량사는 공익경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물량사는 자승 원장이 그 주식회사 정을 만들어가지고 페이프 컴퍼니까지 만들어서 지 동생을 그 이사를 시키면서 물량사 했던 걸 제가 불자들이 고발했을 때 자승이가 사실 공익임선달 같은 인간이지. 생수장사를 했어. 지 생수장사 하는 게 이제 공익임선달인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펄펄 뛰는 일도 아니더만. 이제 올라가는 길 막아놓고 돈을 받으니까 다 그거 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나도 절에 들어가다가 그 입장료 때문에 절 입구에서 막 서로 큰 소리 나는 거 보면은 너무 창피한 거야. 글쎄, 부처님이 관람용인가.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게 뭐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이 돈이 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스님 그러면은 뭐 어쨌든 지금 그런저런 문제로 해서 이제 불교도 대회 뭐 승려 대회 한다, 불교도 대회 열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누적되어 온 조계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떤 정도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난감한데, 그, 불교자산관리법을 철폐하라고 그러고 뭐 했었을 때는 지선, 네. 청화, 진관, 또 동화사 주지도 했고 종회 의장도 했던 그 송문 스님이 민족불교연구소라고 그 연구소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쪽에는 누구냐, 저 소동석, 그리고 그 외 여의구 예. 소동석으로 이어지는 예. 민중불교연합 그 맥이 예. 좀 있습니다. 그 뭐 또 이선 씨도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8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사회 참여나 사회 개혁 그리고 종단 개혁 이런 문제를 내걸고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분들이. 활동을 했고 또 동국대학교 성림회 스님들, 또 성가대학교 스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다가 가사 색깔로 된 모고에 거는 그 삼위 행색을 안 했고 똑같이 그냥 승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래도 개혁적이고 그렇죠. 좀 젊고.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깨어 있었죠.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세력들 총무원 집 권성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웠죠. 네. 그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은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하고 문화재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관등록이 없어지고 등록을 안 하고 이제 가서 나 주지 됐어 그러고 신고만 하면 돼.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라는 것이 국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하고의 그렇죠.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신고제도 문제는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간에 권력으로부터 종속된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풀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제시대 이후로 최초로 이제 불교가 좀 주체적으로 서나가는 그런 불교 자주화 운동의 어떤, 약간의 결실을 맺은 거죠.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불교재산관리법 폐지하고 문화재관리법으로 바뀌는. 그게 이제 그 97 행사 승려대회가 그렇죠. 스님이 이제 사회 보셨던. 그렇죠. 97 그때 행사 이제 승려대회. 사회를 볼 때 제가 좀 격렬하게 또 본 특기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좀 자주화가 되면서 그래도 그때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에 안기부와 국군 보안사령부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거기 사무실을 갖고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에. 그럼요. 거기 출근을 했다니까. 컨트롤하면서 스님들한테 지시도 내리고 협박 공갈도 하고 그랬던 시절. 그때도 찍찍소리 안 하고 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민주화가 되고 이제 불교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형성이 돼서 그때는 총무원장이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장을 만날래도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고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됐어요. 80년대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찾아와서 사과하고 후보도 찾아와서 사과하고 당대표도 사과하고 이거를 불교가 커졌다고 생각해야지 되나요? 불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아니, 높아진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권력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가까워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떠들면은 뭐가 되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큰 이익 집단. 그 종교가 뭐 나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왜냐하면은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 사랑의 교회 같은 데가 서초동에 그 도로 점유를 해서 무단으로 지하까지 해서 자기들 교회에 그 필요한 그 구조물을 다 지어놨잖아요. 대부분 판결까지 났는데도 그냥 그렇게 그 버티고 있는 교회 거죠. 행사에
국정원장부터 그 지역 국회의원 뭐 여당 야당 대표들이 다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세 부르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종교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이제 세력화되고 커지니까. 이제 불교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커지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기독교만 가톨릭만 저렇게 편향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도 대접받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총무원 집행부가 불만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왜 인권 그 위원회 30주년인가요? 예. 그 행사를 영동성당에서 했느냐. 이 문제 들고 나왔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과연 대한불교 조계종이 일반의 약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뭘 했는데 가톨릭은 함세웅 신부부터 해서 또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죠. 다 인혁당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박종철 사건 때도 가톨릭이 그렇죠. 영동성당에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교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불교계 어른이었던 분이 86년도 학생들이 막 거리에 나왔을 때 청와대 전두환한테 불려가서 밥부터 먹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왜 나라도 말이야 힘들고 그런데 어지럽게 학생들이 대모질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텔레비 방송에 나왔어요. 그 어른이 서 의원 아닙니까? 그때.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어쨌든, 예. 아이고, 서리은 그 사람이야, 뭐, 정말 그야말로 권력의 아부로 치면은, 그 권력의 아부하고 적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하는 거를 더 발전시켜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누구라고 뭐, 누구라고 얘기해도 뭐 자성, 그러니까 이명박 만났을 때는, 그 왜 그렇게 손가락을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안 불러주셔서 이러면서 꼭 뭐 조선시대 때 십상시 간신들 같이 몸을 비비 꼬면서 그런 거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식례대 하는 거를 뒤에서 조용하고 다 하는 게 자동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불교 쪽에서 그렇게 이제 권력에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이러다가 꼭 이 민주당 정부만 등장하면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민주당이 바보 같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좀 바보 같긴 바보 같죠. 바보 같은 거지 뭐. 아니 5년간 권력을 맡겼으면은 5년 동안에는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치우친 그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쪽은 권력을 잔뜩, 좋은 권력 잔뜩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화를 통해서 좀 어떻게 조금만 해보려고.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있는 이쪽 힘을 확 끌어내리려면은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국세청 총동원해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원하고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를 통해서 세상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 권력이 약하게 보이면은 막 대드는 거고. 권력이 원척 강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한 게 자성이잖아. 황교안한테 장관님 화이팅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보내고. 황교안한테. 그럼. 난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본인이 MB한테 충성을 다 바치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시킨다고 2009년도 종회 때,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 캠프스테이 불교 지원 예산을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전국 사찰에 산문을 폐쇄시켰어요.
못 들어오게. 사실은 그 외국인들도 오고 불국사에도 외국 손님들 그렇죠. 오면 불국사 예. 많이 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엄청 기겁을 한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불국사의 어느 모 승려가, 실세 승려가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뭐 이리저리 티집을 잡아가지고. 미국이란 데가 또 그렇잖아. 또. 그러니까 불국사에다가 미국 놈 출입 금지 플래카드를 붙이고 여권을 조사해가지고 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네. 대번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비자가 나왔다든가 뭐 그랬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문화재 그 강국에 이 불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큰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해서 바로 예산이 회복이 되고 추경에서 띄우고 뭐 본인 또 측근을 청와대에다 집어넣고 대화가 하려면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권력의 그 맛을 보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우리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를 딱 갖고, 이제 민주당을 겁박을 하면서 차기 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은 뭐 민주당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쫓아와서 사과하고 참여하고 막 하듯이 하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도 너무한다는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대로 계속 가면은 만약에 그 민주당이 정말 대선에서 이겨버리면은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조계종의 이러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또 역작용이 불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아니, 하지. 민주당이 이익을 지금을 떠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엄동설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다른 때 좋습니다. 뭐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그 불교 대회를 하더라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거는 선거 때 우리가 이런 그 계획이잖아. 아주 야비한 방법이야. 그렇죠. 예.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이야.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하는 때 거죠. 말이지. 예. 우리가 불교가 뭐 천만불자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정치인들은 보면은 지금 다음 선거는 100만 표, 200만 표 상관에서 오고 갑니다. 근데 저거 불교가 저렇게 나오면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막 안 입고 더러워도 가서 막 선배 딱 하고 비는데 그게 속이겠냐 말이야. 감동을 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저 스님들 말이 옳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스님들 말을 듣고 앞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좀 문화재 문제 많아요. 모든 법에 걸려 있어. 뭐 조금만 그 전방 같은데 저기 건봉사 군사보호지역이고 거기는 휴전선하고 가차운데예요. 한참 동안 거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야지.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 발언을 빌미 삼아서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천주교 신자라서 외국 나가면은 교황을 만난다. 아련했다. 뭐 이런 말 가지고 이제 뒤집을 잡는데 크리스마스 또 캐롤을 뭐 문화관광부에서 13억인가 뭐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 상대방이 상대 종교가 그런 지원을 받는 걸 가지고 그게 나쁜 짓이면은 비판해도 됩니다. 근데 연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캐롤 틀어주는 게 왜 기분이 나빠? 그렇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미 국민들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은 뭐 문화적인 5월 달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하는 얘기도 틀어달라고 해서 같이 평경을 그거 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주는 거예요. 화학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게 곧다만 붓다가 가리킨 가르침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돼. 왜 인권 그 기념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했냐. 인권 가지고 불교가 한 게 없는데 창피하잖아요. 그 권위주의 억압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가톨릭은 그래도 가톨릭 인권위원회가 있었고 천주교 그리고
NCC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진보적인 그 목사들로 모여져 있는 NCC가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등포에서 공들이 공손이라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노동하면서 같이 싸웠던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서 그때 불교가 누가 뭘 했는데 성현 스님이 겨우 지금은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겨우 고척동인가 구로동에 가서 철산동에 가서 노동법당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영남 스님이 부천에서 소강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대한 조계종의 권승들이 그러면 뭐 한 게 있나요? 그래 놓고는 뭐 인권 문제를 왜 가톨릭 가서 하느냐, 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주냐, 아주 저급한 방법으로 자기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어쨌든 뭐 조계종이 상당히 권력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근데 80년대는 그래도 불교를 자주적으로 바로 세우겠다, 불교를 개혁하겠다는 이런 이제 흐름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실천 활동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하고 또 몇몇 분들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 다수의 이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이나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이제 깝깝하고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뭐 식인데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저도 그런 돌파구 뭐 암울하죠. 그래도 그 도정 스님하고 허정 스님이라고 두 분 보면 참 내가 가슴이 아픈 게,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70이 돼. 이제 80도 이제 좀 80이 될 텐데. 뭐 아직도 사춘기인데요, 스님. 아니, 내 마음이 사춘기고 육신은 이제 쇠해서 이제 어느 날 할 텐데, 그 젊은 분들은 그저께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 앞에서 제가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승려대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하는 입장 시위하고 했더라고. 입장 천명을 했죠.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하다. 저는 그래도 받쳐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나서는 거 보면서 이 시대 마지막 그 진실한 스님들, 허정, 도정, 뭐 이 화면을 통해서 허정 스님은 아마 지금 서산 개심사에 주석해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도영 스님은 제주도의 남선사라고 하는 그 절에 주지로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불자분들이나 안 그런 분들이라도 그분들 좀 응원도 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 두 분 스님이야. 그러니까 다 나와서 같이 좀 합시다 그러는데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저도 해야지 되는데 그냥 뭐 좀 어렵습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눈치. 그러니까 뭘 갖고 있으면은 지켜야지 돼요. 불려야지 돼. 또 뭘 구하고 바라야지 되려면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종교가 권력이 돼버렸어. 이익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 내가 요구한 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권력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이게 그 순수한 종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 이익 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종교가 순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의지가 되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제 종교가 상대적인 결국 기독교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에 와서 불 지르고 부처님한테 스프레이로 십자가 긋고, 또 천주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소서문에 있는 그 형장 터가 어떻게 해서 박해 때 죽은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만 거기서 죽였냔 말이에요. 그렇죠. 섭씨 많은 개혁가들이, 천주교만의 그게 역사가 아닌데 그게. 허균도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난 이런 태도는 천주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천지남이나 주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폐사지라고 그래서 절집안에서 그냥 바닥에 쳐놓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천주교가 1800년대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했던 정약용이라든가 그 권속들이 예. 모여가지고 공부했던 데라고 그래서 그 지역 땅을 사가지고 성지화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불교의 사찰이 없고 뭐 하는 거 기록도 하고 절집안하고 상의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근처 뭐 있던 비구니 스님 절을 못 다니게 뭐 거의 아마 막고 해서 뭐 말썽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건 난 천주교다운 태도는 아니었다고 봐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불교 좀 갖고 있죠. 피해보는. 또 한국 사회가 국회의원도 내가 오늘 뭐 몇 군데 알아보니까 불자 국회의원이 30몇 명이고 35명인가 그렇고 가톨릭 75명, 기독교 76명? 그러니까 뭐 두 군데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합치면 150명 되는데 예. 불교 신도 그 종교인은 정치 국회의원은 3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안 모여 또 요는.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하기를 아유 그래도 어떻게 이거 저 불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스님 저 지역구 가면 불자라고 못해요. 저희 그 동네는 교회가 뭐 200군데고 절은 2군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나 카톨릭 쪽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가 더 소외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또. 근데 지금은 또 불교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권력화되려고 하고 영향력을 더 높이려고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자성이 최측근이었던 그 임명배라고 그 사람을 화성갑에다가 황교안한테 부탁을 해서 뭐 공천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년들 뭐 위한 그 자리로 해서 공천을 주려고 그랬다가 자성이 그 압력을 줘가지고 꼭 당선시킨다. 용주사도 있고 거기는 또 내 그 지역 관할하는 지역이다 해서 됐는데 30% 차이로 졌죠. 지금도 그 사람을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 그 장으로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최측근인데. 그리고 또 김성기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로 있었던 사람은 또 이재명 캠프에다가 문어발같이 여기저기다 고루고루 다 집어넣고 적당하게 또 이렇게 뭐 거시기도 하고 멋시기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가는데 그걸 다 뻔히 압니다. 조계종 스님들이.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80년대 종단개혁의 중심에 서 있던 스님들조차도 다 보면서 왜냐하면 다 조그만 꿀단지 하나씩을 갖고 돌아서 앉아서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지 이제. 나만 꿀단지가 스님은 항상 꿀단지가 없었죠. 동원사가 꿀단지가 돼야지 되는데 나는 이런 꿀 뭐 이런 거 안 할 거야. 꿀단지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렸잖아. 다 같이 더불어 살 괴롭히고 그러다가 지금 뭐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눈물 나는 얘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법정 스님 같이 무소유 무소유라는 것이 꼭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안 봐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더라도 집착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베풀고 남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줄 수만 있다면 많이 갖고 있는 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갖고 또 갖고 더 갖고 가진 데다가 더 얹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들의 욕심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도 너희들은 만족할 줄 모를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뭐 매일 하는 얘기지만은 옛날에 그 이소부화에 나오죠? 막 경전에도 나올 거예요. 어느 왕이 한 바퀴 삥 돌아서 해 저물기 전에 들어오는 땅을 다 너희들 땅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끝까지 조금만 더 오다가 해 전문역에 들어오고 들어가지고 그 왕 앞에 와서 퍽 썩어 퍼져가지고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리는 욕망이 그런 거지. 우리 욕망이. 그래서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라는 열차는 멈출 줄을 모르는 거야. 끝없이 달리는 거지. 그걸 또 자식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또 모아.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2세, 3세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탈법, 위법을 저지르다가 감옥을 가게 되고 그 자식들은 아무 노력 없이 생긴 재산이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국 유학 가서 마약하고 술 먹고 못된 짓 하면서 인간 말종되다시피 한 게 그런 것들이 요즘에 얼마 전에 뭐 멸콩인가 뭐 땅콩인가 했던 그런 놈들 아니야. 그 뭐 세상에 아픈 게 없잖아. 나와서부터 다 대접받고 오냐오냐 하면서 땅콩도 있었고 멸콩도 있었죠. 그런 놈들이 뭐 땅콩 한다고 지랄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난 돈으로 봐요. 돈이 중다운 걸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 욕망으로부터 일정한 부분 초연하고 벗어날 수 있다면은 그게 도요. 근데 선생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종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종교가 그 역할을 포기했다니까. 종교가 그렇죠. 종교가 권력화되고 세속화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무엇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이게 좀 암울하거든요. 뭐 그럴 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데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난 정치라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올바른 사고와 관점을 가진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은 종교 세금 내야지 돼요. 세금 내야죠. 예. 그리고 세무조사 받아야지 예. 돼요. 큰 절, 큰 교회 다 세무조사 해야지 돼요. 왜? 그 수익이 있는 데는 세금을 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세금이 나쁜 거냐 이 말이야. 절에다가 보시하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금 내는 거는. 그렇죠. 예. 세금을 내야지 사회복지도 하고 일부러 어디 가난한데 도와줄 게 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이 올바로 정직하고 조금 더 부정부패가 없이 쓰여지도록 만드는 세상. 그런 정치가 그건 정치의 역할이죠. 정치의 영역이죠. 예. 그래서 그럼 어쨌든 뭐 종교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정치 바로 굉장히 서야지 중요한 되고 문제네요.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미로 갑니다. 친미했던 사람들이 친자본, 친독재, 친군사정권으로 가고 이제 친재벌로 갔어요. 그게 사실은 뿌리 깊은 해방 이후에 뿌리 깊은 적폐로 남아 있는 거죠. 지역에 내려가는. 그 친일 단체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갈아엎을 만한 그런 사람.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하길 바랬고 할 수 있어. 530만 표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과 DJP 연합으로 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겨우 40몇만 표로 이겼어요. 인재가 안 나왔어. 200만 표 가지고 왔잖아. 안 나왔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려웠어. 마음대로 개혁하기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500몇십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됐고 80% 지지를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권 초기에. 예. 과감하게 한번 대한민국을 평등 세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감한 정치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180석이라는 그 국회의원 숫자도 나중에 몰아줬어. 국민들이 다 해줬죠, 사실. 예.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줬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권력을 행사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다음에 또 봅시다. 조용히 웃어가면서 뭐 어떻게 좀 뭐라 하나 이래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하니까 좋긴 좋다. 요 책 얘기도 좀 하시죠, 이제. 이 책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했구나 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보시면 그 설을 앞두고 한번 책장을 넘기면서 보시면은 영진 스님이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부터 느낄 거라는 걸 제가 장담을 합니다. 보시면은 참 처처에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명명백초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풀끝 머리마다 조사의 가르침 아닌 게 없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스승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성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욕심에 가려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정말 보면 섬찟섬찟 놀랄 때도 있고, 어휴, 저런 말씀을, 그런 얘기들을 찾아서 이곳저곳에다 옮겨놨었고,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50년을 살면서도 제가 제일 힘들고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존경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분이 배구 거사 같은 분들, 운산에 그 운산옥에서 주막을 했던 노인 같은 분들, 또 뭐 세속에 계시지만은 한국 사회 수행자 같이 사는 분들 있잖아요. 연몽 선생님이라든가 김중배 선생님이라든가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 뭐 많죠. 그런 분들. 세간에 살지만은 어떤 권력 앞에도 비굴하지 않았고 개인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분들, 뭐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저는 제 마음속에 스승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썼는데 제가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엄청 감동적이에요. 내가 보면서 막 운다니까요.